슬픔에 잠긴 한 백만장자가 비극적인 사고로 죽었다고 믿는 딸들의 무덤을 매주 토요일마다 찾는다. 하지만 한 가난한 소녀가 다가와 아저씨, 이 아이들 우리 동네에 살아요 라고 속삭이면서 모든 것이 바뀐다. 충격에 빠진 그는 아이를 따라 잊혀진 동네로 향하고 그곳에서 어두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문 뒤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그의 슬픔을 정의와 구원을 향한 필사적인 추적으로 바꾸어 놓는다. 토요일 아침 햇살이 서울 근교의 파주 추모공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지만 그 빛은 박민준의 가슴에 담긴 슬픔과 잔인한 대조를 이루었다. 42살의 그는 한때 서울에서 가장 유망한 사업가 중 한 명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 허리를 구부정하게 걷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값비싼 수입산, 흰 백합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향기로운 그 꽃은 정확히 2년 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가져오던 것과 같은 꽃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묘지의 정적 속에서 메아리쳤고 그는 눈을 감고도 알 수 있는 길을 걸었다. 귀빈 구역,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만든 묘지, 나란히 놓인 작은 2개의 묘비, 금빛 글씨로 새겨진 이름들, 그의 딸들, 그의 쌍둥이, 하윤이와 혜운이, 잔인하게 멈춰버린 6살의 삶,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박민주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특별히 주문 제작한 수정 꽃병에 조심스럽게 꽃을 꽂은 뒤 그의 의식을 시작했다. 먼저 집에서 가져온 부드러운 천으로 대리석 구석구석을 닦았다. 그 다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꽃을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돌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마치 아이들이 바로 거기서 모든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안녕 우리 공주님들, 아빠 왔다. 오늘은 흰 백합을 가져왔어. 너희 엄마가 좋아하던 꽃이란다. 우리 마트에 가서 집에 둘 꽃 고르라고 하면 너희가 싸우던 거 기억나니? 하윤이는 항상 빨간 꽃을 골랐고 우리 혜운이는 노란 꽃을 골랐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웠는지. 그의 목소리가 메었다. 2년이 지났어도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매주 토요일은 그의 영혼의 새로운 조각을 떼어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속죄였고 기억을 살아있게 하는 방식이었다. 그의 이전 삶에서 남은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9월의 그 저주받은 밤 이전의 박민준의 삶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그는 성공한 남자였고 서울 동부 지역을 장악한 5개의 건축 자재 체인점 MJ건설 자재의 사장이었다. 20살의 집차고에서 시멘트 포대를 팔며 맨주먹으로 시작해 제국을 건설했다. 그는 청담동의 대저택에 살았고 수입차 3대를 가졌으며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편안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의 딸들만큼 중요하지는 않았다. 하윤이와 혜운이는 비 오는 3월의 어느 날 태어났다. 갈색 곱슬머리와 꿀색 눈을 가진 서로를 완벽하게 닮은 일란성 쌍둥이였다. 아이들은 그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다. 그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강렬하게 아이들을 사랑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음악이었고 아이들의 따뜻한 포옹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연료였다. 하지만 아내 최서연과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는 서울의 유서 깊은 가문 출신의 아름답고 우아한 여자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는 틀어졌다. 돈 문제, 그가 일에 쏟는 시간,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방식의 차이에 대한 끊임없는 다툼이 있었다. 3년 전의 이혼은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했다. 적어도 그들은 원만하게 헤어졌다. 양육권은 최서연에게 갔지만 그는 자유롭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일주일에 4번 아이들을 만났고 학교에서 데려오고 나들이를 데리고 가며 강한 유대감을 유지했다. 이상한 일은 최서연이 이사를 결심했을 때 일어났다. 갑자기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그녀는 박민준이 월세를 내주던 목동의 펜트하우스를 떠나 도시 외곽인 신림동의 허름한 집을 얻었다. 그는 따져 물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매달 500만 원이라는 넉넉한 양육비를 받으면서 왜 그렇게 멀고 낙후된 동네를 선택했냐고. 최서연은 그저 좀 더 조용한 곳, 번잡함에서 벗어난 곳을 원했고 아이들에게 마당이 필요하다고만 말했다. 그는 의심했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다. 그녀에게 양육권이 있었다. 딸들을 계속 볼 수만 있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는 계속 딸들을 만났다. 거의 1시간을 운전해 신림동으로 가서
하윤이와 혜운이를 데리고 격주 주말마다 저택으로 왔다. 아이들은 수영장과 그가 그대로 유지해둔 아이들의 방, 장난감들을 무척 좋아했다. 엄마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면 항상 울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는 합의를 존중했다. 그날 밤까지는. 박민주는 묘지 벤치에 앉은 채 눈을 감고 그 기억을 떨쳐내려 애썼다. 하지만 기억은 그의 마음이 반복 재생하듯 끈질기게 되살아났다. 화요일 새벽 3시였다. 전화벨이 울려 그를 불안한 잠에서 깨웠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이미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새벽의 전화는 결코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 않았다. 박민준 씨 되십니까? 수원경찰서의 강 반장입니다. 지금 즉시 이쪽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전 부인과 따님들이 연루된 심각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박민주는 어떻게 경찰서까지 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정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처리하기를 거부하는 동안 몸이 알아서 운전했다. 도착했을 때 반장의 얼굴은 심각했다. 고속도로 사고, 과속하던 차가 통제력을 잃고 여러 번 구르다 불이 붙었다고 했다. 탑승자 3명, 현장에서 발견된 신분증 최서연, 하윤, 혜운. 시신은 국과수 안치소에 있습니다. 박민준 씨. 시신 상태가 좋지 않아 유관 확인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신원 확인은 신분증과 소지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박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한 경찰관이 그를 부축했다. 그는 그 자리 경찰서 바닥에 토하고 말았다. 그의 아기들, 그의 딸들, 사실일 리가 없었다. 불과 사흘 전 일요일에 아이들을 봤었다. 하윤이는 흔들리는 이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고 혜운이는 그에게 무지개를 그려주었다. 어떻게 그냥 사라져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는 좀비처럼 국과수로 갔다. 읽지도 않은 서류에 서명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너무나 망가져서 질문하거나 의심하거나 명확하게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반장은 친절하고 효율적이었다. 모든 것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장례식만 준비하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준비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액의 돈을 썼다. 새틴으로 안감을 댄 너무나 작은 하얀 관들, 묘지 예배당을 가득 채운 값비싼 화환들, 직장, 동료, 가족, 친구들 수백 명이 찾아왔다. 모두 울었고 모두 안타깝다고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정말 그랬다. 세상 어떤 말로도 그의 가슴에 자리 잡은 공허함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비 오는 토요일에 전 부인과 딸들을 묻었다. 아이들이 태어난 것과 같은 요일이었다. 잔인한 아이러니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사람들이 떠나고 갓 흙으로 덮인 무덤 앞에 홀로 남았을 때 박민주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원초적이고 동물적인 순수한 고통의 소리였다. 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다. 땅이 자신도 삼켜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최악이었다. 계속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아니, 존재해야 했다. 그것은 삶이 아니었다. 그저 숨쉬고 움직이고 공간을 차지하는 것일 뿐이었다. 박민주는 회사를 내팽개쳤다. 임원들에게 맡기고 회의에 나가지 않았으며 전화를 무시했다. 돈은 계속 들어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돈이 무슨 소용인가? 누구를 위해? 처음 6개월은 저택에 틀어박혀 지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배고픔이 견딜 수 없을 때만 먹었다.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셨다.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을 때까지 울었다. 유일하게 나가는 곳은 묘지였다. 매주 토요일 어김없이 꽃을 들고 묘비와 대화했다. 그것이 아이들과 그를 연결하는 유일한 것이었다. 용서해다오 아가들아. 내가 더 고집을 부렸어야 했는데. 신림동 그 집에서 너희를 데려왔어야 했는데. 양육권을 위해 싸웠어야 했는데. 그날 밤 나와 함께 있었다면 아직 살아있었을 텐데. 죄책감은 그를 안에서부터 집어삼키는 괴물이었다. 그리고 박민주는 기꺼이 잡아먹혔다.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 잘하지 못한 것, 어떤 신호도 알아채지 못한 것, 딸들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했다. 유일한 형인 박민호가 도우려 했다. 저택에 나타나 박민준을 억지로 씻기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게 했다. 심리치료를 제안했다. 박민준은 모든 것을 거절했다. 도움을 원치 않았다.
고통을 원했다. 그것이 딸들에게서 남은 전부였고 그는 필사적으로 그것에 매달렸다. 몇 달이 지나 1년이 되었다. 그리고 2년이 되었다. 일상은 항상 같았다. 목적 없이 일어나 텅 빈 집을 헤매고 묘지에 가기 위해 토요일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았다. 박민주는 자기 자신의 유령이 되었고 호화로운 저택에 살지만 완전히 혼자인 슬픔의 바다에 완전히 길을 잃은 부유한 남자가 되었다. 그의 삶이 다시 한번 바뀐 것은 여느 토요일과 다름없는 날이었다. 아니, 그가 2년 내내 믿어왔던 현실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날이었다. 박민주는 의식을 마치고 꽃을 정리하고 묘비와 대화를 나눴다. 막 일어서려는데 등 뒤에서 가늘고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목소리였다. 아저씨? 저기요, 아저씨? 그는 방해받은 것에 짜증이 나 뒤를 돌아보았다. 소녀였다. 8살이나 9살쯤 되었을까. 더 좋은 시절을 보냈을 법한 낡고 기운 옷을 입고 구멍난 고무 슬리퍼를 신은 깡마른 아이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삐뚤어진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다. 더러운 얼굴에 크고 겁에 질린 눈. 누가 봐도 가난한 아이, 아마도 묘지 직원의 딸이거나 근처 빈민가에 사는 아이일 것이다. 무슨 일이니? 박민주는 의도했던 것보다 퉁명스럽게 물었다. 소녀는 움츠러들었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대리석 묘비와 비싼 백합을 보더니 얼굴에 무언가 변했다. 결심, 용기.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아저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기 저 아이들에 관한 거예요. 박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네가 저 아이들에 대해 뭘 안다고? 소녀는 가진 용기를 전부 끌어모으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기, 아저씨, 저 아이들은 저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살거든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박민주는 방금 들은 말을 처리하려 애쓰며 눈을 깜빡였다. 우리 동네에 살아. 불가능해. 말도 안 돼. 말이 되지 않았다. 그는 혼란과 점점 커지는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소녀를 쳐다보았다. 이게 무슨 잔인한 장난이란 말인가? 뭐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나왔다. 소녀는 반걸음 물러섰지만 자세를 유지했다. 그녀의 작은 눈은 진실처럼 긴급함처럼 보이는 무언가로 빛나고 있었다. 그 아이들이요, 아저씨. 저 애들 알아요. 우리 집 근처 신림동에 살아요. 둘인데 똑같이 생겼고 항상 손잡고 다녀요. 엄마가 밖으로 잘 못 나오게 하는데 가끔 마당에서 봐요. 엄마가 부르는 소리도 들었어요. 하윤이랑 혜운이. 저기 저 이름들이요. 박민주는 발밑에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하윤이와 혜운이. 소녀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길거리에 아이가 어떻게 자기 딸들의 이름을 알 수 있단 말인가? 묘비에 금색으로 새겨진 이름을 보았다. 비밀은 아니었다. 지나가는 누구라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신림동, 최서연이 살던 바로 그 신림동? 이게 무슨 불가능한 우연의 일치란 말인가? 거짓말하는구나. 박민준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를 속여서 돈이나 뜯어내려는 거지? 아니에요, 아저씨. 정말 아니에요. 소녀는 애원하듯 두 손을 모았다. 정말이에요. 그 아이들 거기 살아요. 13번개, 페인트 다 벗겨진 파란 집에요. 저는 바로 윗길에 살아서 학교 갈 때마다 매일 지나가요. 키는 이만하고요. 그녀는 손으로 8살 아이에게 맞는 키를 가리켰다. 갈색 곱슬머리에 항상 낡은 옷을 입고 있어요. 엄마는 이상한 사람이라 아무랑도 말 안 해요.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다. 박민주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돌벤치를 붙잡았다. 사실일 리가 없었다.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서류를 보았다. 서류에 서명했다. 딸들을 묻었다. 2년간의 애도 견딜 수 없는 고통. 모든 것은 하윤이와 혜운이가 저 무덤 속에 있다는 확신에 기반했다.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원하는 게 뭐야? 소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저 돈이 필요해요, 아저씨. 엄마가 아파서 약을 사야 해요. 근데 정말 이것 때문에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저씨가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혼자 와서 슬퍼하는 걸 봤어요. 그러다 오늘 아저씨가 이름 부르면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혹시 같은 아이들이면 어떡하지? 누가 모두를 속이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박민주는 숨을 헐떡였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이성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정교한 사기라고, 소녀가 어디선가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취약함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무언가 있었다. 무서운 진실성.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의 가슴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희망은 위험했고, 희망은 그를 더욱 파괴할 수 있었기에 즉시 짓밟으려 했던 희망이었다. 하지만 만약 그의 딸들이 살아있을 아주 작고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는 이것을 무시하고는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거짓말이라도, 이 소녀가 그를 속이는 것이라도 그는 확신해야 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봐야 했다. 얼마면 되겠니? 그는 지갑을 꺼내며 물었다. 5만 원이요, 아저씨. 엄마 약값이요. 박민주는 5만 원권 10장을 꺼냈다. 지금 50만 원이다. 네가 나를 그 집까지 데려가서 내가 정말로 내 딸들을 본다면 500만 원을 더 주겠다. 만약 거짓말이라면 이 50만 원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나한테 장난친 걸 후회하게 될 거다, 알겠니? 소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돈을 움켜쥐었다. 지금 바로 모시고 갈게요. 괜찮으세요?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아저씨가 직접 보시게 될 거예요. 박민주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주차장으로 향했다. 소녀는 최신형 검은색 벤츠를 보고 감탄했다. 아마 이런 차는 타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는 뒷문을 열어주고 아이가 앉기를 기다린 뒤 운전석에 앉았다. 손이 너무 떨려서 시동을 걸기 전에 심호흡을 여러 번 해야 했다. 신림동으로 가는 내내 침묵이 흘렀다. 뒤에 앉은 소녀가 길을 안내했다. 여기서 좌회전이요. 세 블록 직진하세요. 저 슈퍼 지나서 우회전이요. 박민주는 그 지역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최서연이 살 때 몇 번 와봤지만 주변을 주에 깊게 본 적은 없었다. 이제 그는 새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았다. 좁은 골목, 허름한 집들, 많은 집이 낡아 있었다. 맨발로 노는 아이들, 어느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시끄러운 음악. 그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저기에요, 아저씨. 저 파란 집. 소녀가 가리켰다. 박민주는 한때는 선명했을 빛바랜 파란색으로 칠해진, 페인트가 벗겨진 작은 건물 앞에 차를 세웠다. 녹슨 철문, 풀이 무성하게 자란 작은 마당, 커튼이 쳐진 창문,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었다. 최근에 사람이 산 흔적이 있었다. 뒤뜰 빨랫줄에 널린 옷, 구석에 쓰러져 있는 낡은 세발 자전거. 그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채로 차에서 내렸다. 소녀는 존중하는 거리를 두고 뒤에 서서 지켜보았다. 박민주는 삐걱거리는 문을 지나갔다. 입구의 세 계단을 올랐다. 나무 문을 두드렸다. 1번, 2번, 3번.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느리고 망설이는 발소리. 박민주는 숨을 참았다. 문이 쇠사슬에 걸린 채 살짝 열렸다. 그리고 그 좁은 틈으로 그가 2년 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 있었다. 무덤 속에 있어야 할 얼굴, 최서연, 그의 전 부인, 살아있었다. 유령처럼 창백하고 순수한 공포로 눈을 동그랗게 뜬 채, 하지만 부인할 수 없이 살아있고 실제했다. 민준 씨. 그녀가 질식할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떻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을 힘껏 밀어 쇠사슬을 끊어버렸다. 최서연은 뒤로 비틀거리며 가슴에 손을 얹었다. 박민주는 어두운 집 안으로 들어서며 필사적으로 주위를 훑었다. 작은 거실, 낡은 소파, 구식, 텔레비전, 든 음식 냄새. 그리고 거기 소파에 앉아 크고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는 두 소녀가 있었다. 하윤이와 혜운이. 더 컸다. 머리카락도 더 길었다. 허름한 옷. 하지만 그 아이들이었다. 모든 특징, 모든 표정. 그의 딸들, 살아있었다. 숨 쉬고 있었다. 실제했다. 박민주는 그 자리, 거실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에서 웃음과 흐느낌이 뒤섞인 소리가 터져 나왔다. 팔을 뻗으며 말을 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2년간의 애도, 고통, 묘지 방문, 그리고 아이들은 여기 있었다. 살아있었다. 네네,
살아 있었다. 아이들은 그에게 달려오지 않았다. 소파에 서로 꼭 붙어 앉아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혹은 더 나쁘게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교육받았을 것이다. 아빠 왔다. 그는 겨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기들, 아빠 왔어. 너희 살아 있었구나. 아저씨? 하윤이의 목소리는 망설이고 두려움에 차 있었다. 누구세요?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그 말의 고통은 박민준이 이제껏 느껴본 그 어떤 것보다 컸다. 자신의 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벽에 기대 떨고 있는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최서연을 보았다.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낮지만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최서연. 민준 씨, 설명할 수 있어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가 거칠게 일어나 말을 끊었다. 설명? 우리 딸들이 죽은 척한 걸 설명하겠다고? 내가 2년 동안 딸들이 죽었다고 믿게 만든 걸 설명하겠다고? 그는 그 단어를 말할 수 없었다. 너무 아팠다. 내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알아. 상상이나 가. 최서연은 이제 몸을 떨며 흐느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였어요, 민준 씨. 아이들을 지켜야 했어요. 당신이 믿어야 했어요. 모두가 믿어야 했어요. 뭐로부터 지켜?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박민준이 다가가자 최서연은 더욱 움츠러들었다. 당신이 아니에요. 절대 당신이 아니에요. 제 과거에 위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이용해서 저를 해치려고 했어요. 협박했어요. 아이들을 빼앗고 이것저것 폭로해서 모든 걸 망가뜨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서류를 위조하고 진짜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박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사고를 위조하기 위해 돈을 썼다는 거야? 경찰을 매수했다고? 우리를 속이기 위해 신원 미상의 시신을 사용했다고? 시신은 아니었어요, 민준 씨. 시신은 없었어요. 전부 조작된 거였어요. 서류, 보고서 전부요. 당신이 주던 양육비 거의 전부와 빌린 돈까지 들었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모두가 믿었고 아이들은 안전해졌어요. 안전해졌다고. 박민준은 겁에 질려 논쟁을 지켜보는 딸들을 가리켰다. 저 애들을 봐, 최서연. 겁에 질려 있잖아. 이 비참한 집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마땅히 누려야 할 삶도 없이 살고 있잖아. 이게 안전한 거야? 최서연은 벽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와 무릎을 감싸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제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했어요. 절박했어요. 협박은 진짜였어요, 민준 씨.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어요. 그럼 나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생각은 했어.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했냐고. 당신은 내가 2년 동안 고통받고 망가지고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내버려 뒀어. 내 딸들이 죽었다고 믿으면서. 박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분노와 고통이 너무 컸다. 소리에 놀라 조용히 울고 있는 하윤이와 혜운이를 다시 보았다. 그의 심장이 다시 한번 부서졌다. 그의 아기들.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의 아기들. 애들한테 내 대해 뭐라고 했어? 그가 물었다. 최서연은 약한 목소리로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다. 당신이 떠났다고. 더 이상 우리를 볼 수 없다고. 그게 더 낫다고.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조작. 박민준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억누르려 깊은 숨을 내쉬었다. 생각해야 했다. 행동해야 했다. 하지만 먼저 후회할 짓을 하기 전에, 분노가 그를 완전히 삼키기 전에 여기서 나가야 했다. 박민준은 마치 배에 한 방 맞은 것처럼 비틀거리며 집 밖으로 나왔다. 시원한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지만 위안이 되지는 않았다. 그 무엇도 그의 안에서 폭발하는 소용돌이를 진정시킬 수 없었다. 분노, 충격, 안도, 혼란, 모든 것이 해독할 수 없는 덩어리로 뒤섞여 그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그는 벤츠 보닛에 기대어 깊게 숨을 쉬며 겨우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가난한 소녀는 여전히 안전한 거리를 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박민준이 나오는 것을 보고 천천히 다가왔다. 아저씨, 진짜였죠? 저 거짓말 안 했어요. 박민준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녀를 바라보았다. 낡은 옷을 입은 저 연약한 아이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녀가 없었다면
그는 계속 매주 토요일마다 묘지에 가서 텅 빈 무덤과 대화하며 서서히 자신을 파괴했을 것이다. 그녀는 그의 딸들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 가지고 있던 5만 원권 지폐를 모두 꺼냈다. 약속했던 500만 원의 남은 돈까지 합쳐 적어도 50장은 되어 보였다. 가져가. 내 거야. 넌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어. 소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건하게 돈을 받았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엄마도 나을 수 있고 약이랑 음식이랑. 이름이 뭐니? 박민준이 말을 끊었다. 김수진이요, 아저씨. 김수진이요. 수진아, 넌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절대 잊지 마. 오늘 넌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 그는 힘없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집까지 태워다 줄까? 그녀는 이미 달려가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저씨. 우리 집 가까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민주는 그녀가 돈을 가슴에 꼭 껴안고 길모퉁이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고 나서 다시 파란 집으로 시선을 돌렸다. 다시 들어가야 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이해해야 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딸들과 이야기해야 했다. 아이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다. 그가 결코 아이들을 버리지 않았으며 아이들 없이 매 순간 고통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최서연은 여전히 거실 바닥에 웅크린 채 울어서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쌍둥이는 소파에 서로 꼭 붙어 있었다. 그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자 혜운이가 하윤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박민주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아이들을 더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존중하는 거리를 두고 무릎을 꿇었다. 그가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가능한 한 부드럽게 나왔다. 하윤아, 혜운아, 아빠 기억 못하는 거 알아. 너희가 아주 어렸을 때, 겨우 6살 때 우리가 헤어졌으니까. 하지만 내가 너희 아빠야. 내 이름은 박민준이야. 나는 이 세상 무엇보다 너희를 사랑해. 항상 사랑했어.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희를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오늘 너희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건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야. 하윤이는 조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우리 아빠예요? 정말이란다, 우리 공주님. 근데 엄마는 아빠가 떠났다고 했어요. 혜운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박민주는 최서연을 향한 새로운 분노의 물결을 느꼈지만 삼켰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다. 재건할 때였다. 너희 엄마가 혼란스러웠을 거야. 복잡한 일들이 있었어. 너희가 더 크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맹세할게. 모든 신성한 것에 맹세컨대 나는 결코 떠나고 싶지 않았어. 매일 너희와 함께 있고 싶었어. 그럼 왜 안 그랬어요? 늘 직설적인 하윤이가 물었다. 정당한 질문이었다. 8살 아이에게 엄마가 정교한 사기극을 꾸며 아빠가 너희가 죽었다고 믿게 만들었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엄마의 이미지를 파괴하지 않고 그 끔찍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속았기 때문이야. 그는 마침내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며 말했다. 누군가가 나를 사실이 아닌 것을 믿게 만들었어. 그래서 나는 아주 오랫동안 슬펐단다. 하지만 이제 너희를 찾았어. 그리고 다시는 너희를 떠나보내지 않을 거야, 절대로. 최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민준 씨, 그냥 애들을 데려갈 수는 없어요. 내가 엄마고 양육권이... 박민주는 불타는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기로 결정한 순간, 모두를 속이기로 결정한 순간 이 아이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었어. 당신은 공문서를 위조했고, 최서연, 공무원을 매수해서 사기를 쳤다고. 이건 범죄야, 심각한 범죄. 당신도 알잖아. 최서연은 더욱 창백해졌다. 나를 신고할 건가요? 민준 씨, 제발. 내가 애들 엄마잖아요.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하면 동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는 억눌린 분노로 떨고 있었다. 그게 어떤 시간이었는지 상상이 나가. 매일 아침 내 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깨어나는 거. 다시는 아이들의 미소를 보거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매주 묘지에 가서 텅 빈 무덤에 꽃을 바치는 거. 나는 거의 모든 걸 잃을 뻔했어, 최서연. 회사, 정신, 살고 싶은 의지까지. 그런데
당신은 이 시간 내내 여기 숨어서 아이들을 내 대해 나쁘게 말하며 세뇌시키고 있었잖아. 애들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최서연이 소리쳤다. 협박은 진짜였어요, 민준 씨. 내 과거 사람들, 당신이 모르는 일들이. 그럼 말해. 어떤 협박이 이 모든 걸 정당화하는지 설명해봐. 최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눈물을 닦았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겁에 질려 지켜보고 있었다. 박민주는 아이들 앞에서 이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이 이것을 목격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았다. 하윤아, 혜훈아, 너희 방에 잠깐 가 있을래? 아빠가 엄마랑 어른들 얘기를 좀 해야 해서. 싫어요. 하윤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여기 있을래요? 우리 얘기잖아요. 그렇죠? 박민주는 작은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그에 따른 고집이 세고 강했다. 그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알았어. 있어도 좋아. 하지만 너무 무서워지면 아빠한테 말해줘. 알았지? 아이들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민주는 최서연을 향해 기다렸다. 그녀는 패배감에 한숨을 쉬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온 이야기는 추잡하고 복잡했다. 그녀는 문제가 있는 가정 출신이었다. 박민준이 잘 알지 못했던 그녀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나쁜 사람들과 얽혔었다. 빚, 어두운 거래, 그리고 몇 년 후 그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 빚을 요구했다. 그들은 최서연에게 돈을 원한 게 아니라 그녀가 박민준의 가족 사업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보를 원했다. 그녀에게 유용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아이들을 이용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애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애들을 이용해서 당신과 나를 압박하겠다고.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민준 씨.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도움을 청하러 다니다가 경찰 내부에 부패한 사람들을 알고 위조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우리 셋이 죽어서 더 이상 여기 없는 것처럼 모두를 믿게 만드는 게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흥미를 잃을 거라고 생각했죠. 인질이 없으면 압박할 수단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어? 박민준이 회의적으로 물었다. 네. 소문이 퍼진 후에 그들은 사라졌어요. 다시는 그들에 대해 듣지 못했어요. 나한테 말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안 했어. 내가 경호원을 고용하거나 애들을 다른 도시로 보내거나 이런 짓 말고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잖아. 당신은 이해 못해요. 최서연이 격앙되어 일어섰다. 그 사람들은 경찰 내부에 연줄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든 추적당했을 거예요. 하윤이와 혜훈이를 보호할 유일한 방법은 아이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으려면 당신도 믿어야 했어요. 모두가 믿어야 했어요. 박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도, 협박이 진짜였더라도 그녀가 한 짓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2년간의 정신적 고문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당신은 병들었어, 최서연. 도움이 필요해. 아마도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다. 하지만 애들은 살아있잖아요. 안전하잖아요. 그건 아무 의미 없나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박민주는 비참한 집과 겁에 질린 딸들을 둘러보았다. 당신이 아이들을 어떤 환경에 두었는지 봐. 제대로 된 학교도 친구도 삶도 없이. 이건 보호가 아니야. 최서연, 감옥이지. 혜훈이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하윤이가 동생을 안아주었지만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딸들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박민준을 무너뜨렸다. 그는 망설이며 다가가 팔을 벌렸다. 놀랍고도 안도스럽게도 하윤이가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그러자 혜훈이도 뒤따랐다. 그리고 거기 그 가난하고 슬픈 거실에서 박민준은 2년 만에 처음으로 딸들을 껴안았다. 아이들은 이제 더 크고 무거워졌지만 포옹은 똑같았다. 절박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꽉 찬 포옹. 박민준은 개의치 않고 소리내어 울었다. 억눌러 왔던 모든 것, 모든 고통, 모든 안도, 모든 것을 울어냈다. 아이들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함께 울었다. 애들은 내가 데려갈 거야. 박민준이 마침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말했다. 오늘, 지금 당장 집으로 저택으로 돌아갈 거야. 자기들 방, 장난감, 모든 걸 되찾을 거야. 민준 씨, 잠깐만요. 최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렇게 갑자기는 안 돼요.
애들도 시간이 필요하고 적응? 그가 그녀를 쏘아보았다. 애들한테 필요한 건 여기서 나가는 거야.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한 짓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거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건 애들을 더 충격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야.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야, 최서연. 우리는 이걸 올바른 방식으로 해결할 거야. 변호사, 판사, 모든 걸 제대로.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내 딸들의 단독 양육권을 갖게 될 거야. 그건 내가 보장하지. 최서연은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다.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작별 인사는 하게 해줄 수 있나요? 제대로. 박민주는 망설였지만 동의했다. 그녀는 쌍둥이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손들을 잡았다. 얘들아, 이제 아빠랑 같이 갈 거야. 아빠가 너희를 잘 돌봐주고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걸 줄 거야. 더 좋은 삶,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거야. 엄마는 너희를 아주 많이 사랑해. 항상 사랑할 거야.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너희가 모든 걸 용서해 줄지도 모르지. 아이들은 혼란스럽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 엄마를 껴안았다. 박민주는 강해져야 했다. 그는 아이들을 부드럽게 이끌어 문으로 데려갔다. 단 1초도 더 그곳에 머물게 할 수 없었다. 그 장소, 그 상황에서 가능한 한 빨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야 했다. 차로 가는 길에 하윤이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우리 정말 아빠랑 살 거예요? 그래, 우리 공주님, 영원히. 수영장도 진짜 있어요?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요. 박민주는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다. 있단다. 그리고 너희 둘만을 위한 아주 큰 방도 있어. 원하는 장난감은 뭐든지 가질 수 있고.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에 흥분의 빛을 띄었다. 결국 아이들은 아이들이었다. 장난감과 수영장에 대한 약속은 여전히 힘이 있었다. 그는 뒷문을 열고 아이들이 타는 것을 돕고 안전벨트를 매주었다. 문을 닫기 전에 각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딸들, 돌아왔다. 정말로 돌아왔다. 청담동의 대저택은 박민준이 그날 아침 떠났을 때와 똑같았다. 거대하고 호화롭고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하윤이와 혜운이가 그와 함께 문을 넘어서자 집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가 켠 불빛은 오랫동안 생기를 잃었던 복도를 비추었다. 아이들의 발소리는 현관의 대리석 바닥에서 소심하고 망설이듯 울려 퍼졌다. 쌍둥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박민주는 아이들의 눈을 통해 신림동의 낡은 집에서 2년을 보낸 후 이 모든 화려함이 어떻게 보일지 상상하려 애썼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넓은 계단, 벽에 걸린 그림들, 값비싼 가구들. 모든 것이 동화에서 나온 것 같거나 혹은 무서울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보일 것이다. 엄청 크다. 혜운이가 언니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이제 우리 집이야. 하윤이가 용감한 척하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박민주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알아. 큰 변화, 새로운 장소, 그리고 너희가 거의 기억 못하는 낮까지. 하지만 약속할게, 천천히 너희들 속도에 맞춰서 갈 거야. 방 보고 싶니?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박민주는 아이들을 이끌고 계단을 올라 2층 복도를 지나 오른쪽 맨 끝 문으로 갔다. 문을 열자 마른 꽃과 먼지 냄새가 새어 나왔다. 그 방은 2년 전 그 끔찍한 날 이후로 손대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한 번도 그곳에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것을 보존하거나 완전히 미쳐버리거나 둘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들어와 망설이며 주위를 둘러보는 것을 보자 박민주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둔 것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알았다. 공주님, 침대보가 덮인 2개의 침대, 책과 인형으로 가득 찬 책장, 구석에 인형의 집, 넘쳐나는 장난감 상자, 모든 것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 여기 기억나. 하윤이가 갑자기 말하며 침대 하나로 걸어갔다. 이게 내 침대였어. 저건 혜운이 거였고. 기억나? 혜운이가 감탄하며 물었다. 조금. 곰인형, 큰 갈색 곰인형이 있었는데 어디 있지? 박민주는 옷장으로 가서 낡은 곰인형을 꺼냈다. 여기 5살 생일 때 받은 거란다. 하윤이는 곰인형을 힘껏 껴안고 눈을 감았다.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기억났어. 꿈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보는 것은 박민준의 마음을 동시에 부수고 다시 조립했다. 그의 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 2년간의 거짓말과 조작 아래 묻혀있던 기억들이 아직 남아있었다. 그 연약한 기반 위에 다시 쌓을 수 있었다. 다시 연결될 수 있었다. 배고프겠다. 피자 시킬까? 아직도 피자 좋아하니? 그는 순간을 평범하게 만들려 애쓰며 물었다. 피자 진짜 좋아해요. 혜은이가 조금 신이 나서 말했다. 근데 엄마는 돈 여유 있을 때만 사줬는데 그게 거의 없었어요. 또 한 번의 비수. 최서연은 매달 500만 원을 받으면서도 딸들을 궁핍하게 키웠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뇌물, 빚 갚기? 박민주는 지금은 그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다. 더 중요한 걱정거리가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방을 탐험하는 동안 아래층으로 내려가 주문을 했다. 가는 길에 형 박민회에게 전화했다. 민호는 두 번째 벨에 졸린 목소리로 받았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민준아? 괜찮아? 이 시간에 전화 잘 안 하잖아. 형, 여기 와야 해. 지금 당장.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 들으면 앉아야 할 거야. 무슨 얘긴데? 너 나 무섭게 한다. 하윤이랑 혜운이 살아있어. 반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이어서 민호의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뭐? 민준아, 너 또 술 마셨어? 그런 장난 재미없어. 장난 아니야. 애들 여기 있어. 저택에 자기들 방에. 살아있어. 숨 쉬고 있어. 진짜야. 박민주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서연이가 전부 꾸민 짓이었어. 사고, 서류 전부 다. 애들은 그동안 숨어 있었던 거야. 민호가 반대편에서 욕설을 내뱉고 열쇠를 움켜쥐는 소리가 들렸다. 15분 안에 갈게. 거기서 꼼짝 말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 박민주는 동의하고 전화를 끊었다. 민호가 늘 그렇듯 배고픈 상태로 올 것을 알기에 큰 피자 3판을 주문했다. 그리고 위층으로 돌아갔다. 아이들은 각자 옛 침대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동화책을 넘기며 서로 속삭이고 있었다. 그를 보자 수줍게 미소 지었다. 민호 삼촌 온대. 박민준이 말했다. 삼촌 기억나니?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다. 물론 기억 못할 것이다.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겨우 6살이었으니까. 내 동생 너희 삼촌이야. 좋은 사람이야. 좋아할 거야. 올 때마다 초콜릿 사왔었어. 초콜릿이요. 혜은이의 눈이 반짝였다. 오늘도 분명히 가져올 거야. 민호는 피자보다 먼저 도착해서 허리케인처럼 집으로 들어왔다. 박민준의 목소리를 따라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라왔다. 방에 들어와 쌍둥이가 침대에 앉아있는 것을 보자 갑자기 멈춰섰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 불신, 기쁨, 혼란 등 여러 표정이 스쳐 지나갔고 마침내 눈물로 굳어졌다. 항상 두 형제 중 더 침착했던 그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세상에, 맙소사, 진짜구나. 애들이 여기 있어. 정말로 여기 있구나. 박민준이 그를 껴안았고 두 남자는 소리내어 울었다. 아이들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공기 중에 날것의 감정을 느끼며 지켜보았다. 잠시 후 민호는 정신을 차리고 얼굴을 닦고 천천히 다가갔다. 안녕 얘들아. 나는 민호 삼촌이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을 땐 너희가 아주 작았지. 너희가 괜찮은 걸 보니 정말 기쁘구나. 안녕하세요 민호 삼촌. 하윤이가 예의 바르게 말했다. 초콜릿 가져왔어요? 늘 직설적인 혜운이가 물었다. 민호는 눈물 사이로 웃었다.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은 초콜릿 산더미처럼 가져올게. 약속. 초인종이 울려 피자 도착을 알렸다. 모두 함께 내려왔고 2년 만에 처음으로 저택의 식탁에는 1명 이상이 앉았다. 박민주는 딸들이 피자 조각을 개걸스럽게 먹으며 서로 이야기하고 가끔 집에 대해 앞으로의 날들에 대해 수줍게 질문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민호도 먹었지만 조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며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의 불가능성을 여전히 처리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화장실에 갔을 때 민호가 박민준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래서 최서연은 그녀는 어떻게 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 박민준이 인정했다. 소송에서 양육권을 완전히 빼앗고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하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애들이 엄마가 경찰에 끌려가는 걸 보게 하고 싶지는 않아. 이미 충분히 충격을 받았어. 변호사가 필요해. 내일 당장. 이건 복잡한 문제야, 민준아. 공문서 위조, 공무원 부패, 사기. 그녀의 의도가 보호였다고 해도 심각한 범죄들이야.
알아. 내일 아침에 이 변호사님께 전화할 거야. 그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실 거야. 아이들이 하품하며 돌아왔다. 감정적으로 지치고 긴 하루였다. 박민주는 아이들을 다시 방으로 데려가 기적적으로 아직 맞는 잠옷을 찾아주었다. 조금 작았지만 입을 만했다. 각자 침대에 눕히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잘 자, 우리 공주님들. 내일은 더 많이 얘기하고 더 잘 알아가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시작하자. 아빠. 그가 나가려 할 때 하윤이가 불렀다. 아침에도 여기 있을 거예요? 안 떠날 거죠? 박민준의 심장이 조여왔다. 여기 있을 거야.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약속할게. 그는 복도 불을 켜둔 채 문을 살짝 열어두었다. 아래층에서는 민호가 맥주 2병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한동안 침묵 속에서 그저 상황을 받아들였다. 이게 믿어져? 민호가 마침내 물었다. 그녀가 협박 때문에 보호를 위해 이 모든 짓을 했다는 게. 박민주는 생각했다. 모르겠어. 내 일부는 순수한 악의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다른 일부는 변명이라고 생각해. 그녀가 책임감 없이 양육비만 원했고 사라져서 새 출발하고 싶었던 거지. 그리고 애들을 거래 수단으로 사용한 거고. 만약 협박이 진짜였다면, 정말로 애들을 보호하려 했던 거라면, 그랬다 해도 형, 그녀가 한 짓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 아무것도. 이걸 처리할 다른 방법이 수천 가지는 있었어. 나한테 말하거나, 진짜 경찰에 가거나 경호원을 고용하거나 합법적으로 도시를 옮기거나. 하지만 아니었지. 그녀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파괴적인 방법을 선택했어. 내 딸들이 죽었다고 믿게 만들고 나를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했어. 게다가 애들을 내 대해 나쁘게 세뇌시켰다고. 이건 보호가 아니야. 병적인 조작이지. 민호는 맥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거야? 어떻게 다시 시작할 건데? 하루하루 최고의 아동 심리치료사를 고용할 거야. 애들은 이 모든 걸 처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천천히 우리는 다시 연결될 거야. 다시 가족이 되는 법을 배울 거야. 힘들겠지. 알아. 하지만 애들은 살아있어, 형. 살아있다고. 어제는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 오늘은 자기들 방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자고 있어. 어떤 어려움도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가 병을 들어 올리며 미소 지었다. 불가능이 일어난 것을 위하여. 불가능을 위하여. 박민준이 건배했다. 그들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계획을 세우고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 민호가 마침내 떠났을 때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박민준은 천천히 올라가 딸들의 방을 엿보았다. 둘 다 깊이 잠들어 있었고 하윤이는 갈색곰 인형을 껴안고 혜운이는 아기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박민준은 가슴에 절망 이외의 무언가를 품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것은 희망과 뒤섞인 두려움이었다. 모든 것을 망칠까봐, 다시 연결되지 못할까봐, 상처가 너무 깊을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희망도 있었다. 재건에 대한 희망, 가족을 되찾는 것에 대한 희망, 다시 아빠가 되는 것에 대한 희망. 그는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 초현실적인 하루의 모든 순간을 되짚었다. 아침에는 2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묘지에 가는 망가진 남자였다. 지금은 딸들을 되찾은 아빠였다. 인생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었다. 2년 전에 배웠던 것처럼 최악으로, 혹은 오늘 발견한 것처럼 최선으로. 결국 피로가 이겼다. 730일 만에 처음으로 박민주는 악몽 없이 잠들었다. 그의 최악의 악몽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의 딸들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 후 몇 주간은 박민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맨주먹으로 제국을 건설하는 것보다, 파괴적인 슬픔에 맞서는 것보다, 심지어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 자신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불신하도록 교육받았으며 깊은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딸들과의 관계를 재건하는 것은 지도나 나침반 없이 미지의 영역을 항해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첫 며칠은 비교적 평온했다. 아이들은 조심스러운 호기심으로 저택을 탐험했고 수영장과 박민준이 잔뜩 사준 새 장난감에 감탄했다. 하지만 그것은 피상적이고 깨지기 쉬운 평온이었다.
박민주는 아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눈빛과 그가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나누는 속삭임에서 그것을 느꼈다. 아이들은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애쓰며 자신들의 아빠라고 말하는 이 낯선 사람을 믿을 수 있을지 결정하고 있었다. 민호가 추천한 아동 심리학자 윤 박사님은 두 번째 주부터 상담을 시작했다. 그녀는 50대쯤의 여성으로 회색 머리를 쪽머리로 묶고 빨간테 안경을 썼으며 신뢰감을 주는 차분한 목소리를 가졌다. 일주일에 3번 와서 쌍둥이와 따로 또 같이 대화하며 혼란과 상처의 층을 천천히 헤쳐나갔다. 긴 과정이 될 겁니다, 박민준 씨. 그녀는 4번째 상담 후에 설명했다. 아이들은 강렬한 심리적 조작을 겪었습니다. 최서연 씨는 아이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버렸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도록 조건화했습니다. 그 거짓말들을 해체하는 동시에 엄마가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심은 있습니다. 박민준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세상의 모든 시간을 다 가졌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괜찮아지기만 바랄 뿐입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하윤이는 반응이 좋고 감정적으로 더 개방적입니다. 혜운이는 더 내성적이라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하지만 둘 다 당신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박민주는 박사님의 지시를 종교처럼 따랐다. 포옹이나 사랑 고백을 강요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자신의 시간에 맞춰 다가오게 했다. 안정감을 주기 위해 예측 가능한 일과를 만들었다. 일관되고 인내심 있고 항상 곁에 있어 주었다. 그는 아이들을 명문사립학교인 대한국제학교에 입학시켰다. 지난 2년간의 서류와 성적표가 없었기 때문에 과정은 복잡했다. 박민주는 법적으로 사망 등록된 아이들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들을 고용해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카프카적인 법적 난관이었지만 결국 해냈다. 등교 첫날은 충격적이었다. 2년간 고립되어 집에서 최소한의 교육만 받았던 아이들은 이제 낯선 아이들, 선생님, 규칙으로 가득한 거대한 학교에 던져졌다. 혜운이는 너무 많이 울어서 박민준이 아침 내내 학교에 머물러야 했다. 교실 밖에 앉아 있으면서 그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하윤이는 용감하게 눈물을 삼켰지만 창백하고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최악이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때 그녀가 말했다. 모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물어봤어요. 왜 전에는 학교에 안 다녔냐고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니? 박민준이 부드럽게 물었다. 멀리 살다가 막 이사 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내 옷이 촌스럽다고 했어요. 박민준은 완벽하게 맞는 교복을 보았다. 내 옷은 촌스럽지 않아. 아주 예뻐. 하지만 다른 애들은 다 명품 가방에 비싼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행 얘기랑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 말했어요. 또 다른 도전 과제였다. 하윤이와 혜운이는 2년간의 극심한 결핍 속에서 살았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낯선 특권의 환경에 던져졌다. 이쪽 세상에도 저쪽 세상에도 속하지 못했다. 아이들은 어중간한 상태에 있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박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익숙해질 거야. 친구도 사귈 거고 만약 누가 너희한테 못되게 굴면 나한테 말해. 같이 해결하자. 하지만 학교뿐만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문제였다. 아이들을 길 잃게 만드는 저택의 거대함. 박민준이 고용한 조용한 효율성으로 아이들을 겁먹게 하는 가정부. 민호가 방문할 때마다 고집스럽게 만들어주는 단순한 밥과 국에 익숙한 입맛에는 너무나 정교한 미식 요리. 수입차. 박민준이 사주었지만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모르는 비싼 옷들. 너무 많고 너무 빨랐다. 그리고 악몽이 있었다. 혜운이는 거의 매일 밤 악몽을 꿨다. 소리를 지르며 땀에 젖어 깨어나 엄마를 찾았다. 박민주는 방으로 달려가 불을 켜고 달래려 애썼다. 하지만 아이는 그를 밀어내고 하윤이에게 웅크렸고 다시 잠드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 윤 박사님은 그것이 정상적이고 예상된 일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딸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도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이 박민준의 마음을 깊이 베었다. 반면 하윤이는 분노 발작을 일으켰다. 갑자기 폭발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끔찍한 말을 했다. 여기 있는 게 싫다고, 엄마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박민주는 진짜 아빠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을 집에서 빼앗아온 이상한 아저씨라고. 박민주는 삼키고 심호흡하며 치료사의 지시를 떠올렸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 것, 분노로 대응하지 말 것, 그저 곁에 있어주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것. 아이들이 이사 온 지 한 달 후, 박민주는 변호사인 이 변호사님의 방문을 받았다. 그들은 문을 닫고 저택의 서재에 앉았다.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폴더를 가지고 있었다. 최서연 씨가 저지른 사기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그녀가 매수한 사람들의 증언, 의심스러운 지불을 보여주는 금융거래 내역, 위조된 문서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사건입니다. 양육권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형량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박민준이 물었다.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건의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공문서 위조, 부패, 사기, 쉽게 8년에서 10년은 나올 수 있습니다. 박민주는 눈을 감았다. 그의 일부는 그것을 원했다. 최서연이 대가를 치르고 그녀가 한 일에 대해 실질적인 결과를 겪기를 원했다. 하지만 다른 일부, 딸들이 악몽 속에서 엄마를 부르며 우는 것을 보는 부부는 망설였다. 아이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겁니다. 엄마가 기소되고 어쩌면 감옥에 가는 것을 보는 것은 상처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박민준 씨, 그녀가 한 짓은 끔찍합니다. 그냥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알아요, 믿어주세요, 알아요. 박민준이 얼굴을 감쌌다. 하지만 제 딸들은 이미 너무 많이 고통받았어요. 최서연을 형사 고소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큰 트라우마를 준다면 그럴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안하시겠습니까? 완전하고 영구적인 양육권을 원합니다. 번복의 여지가 없이 최서연은 모든 친권을 포기합니다. 그 대가로 형사소송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자유로워지지만 딸들은 영원히 잃게 되는 겁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가 한 짓을 생각하면 너무 관대한 처사입니다. 그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평화와 안정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의 드라마, 재판, 신문, 헤드라인이 아니라요. 이 장을 가능한 한 덜 충격적인 방식으로 닫고 싶습니다. 만약 그녀가 거절하면요? 양육권을 위해 싸운다면요? 그때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할 겁니다. 법정에서 그녀를 박살낼 겁니다. 하지만 먼저 쉬운 길을 제안할 겁니다. 이 변호사님은 동의했고 일주일 후 최서연에게 제안을 전달했다. 예상대로 그녀는 받아들였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에게 불리한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법정에서는 박살날 것이 뻔했다. 적어도 이렇게 하면 자유는 유지할 수 있었다. 서류에 서명하기 위한 만남은 긴장감이 흘렀다. 중립적이고 공식적인 장소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박민주는 혼자 왔고 아이들은 민회에게 맡겼다. 최서연은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는데 2달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너무 말랐고 다크서클이 깊었으며 옷이 헐렁했다. 그들은 인사하지 않았다. 테이블 양쪽에 앉았다. 이 변호사님이 조건을 설명했다. 최서연은 양육권을 완전히 포기한다. 면접 교섭권 없음.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스스로 연락을 원하지 않는 한 연락할 권리 없음. 그 대가로 어떠한 형사소송도 제기되지 않는다. 내 딸들을 빼앗아 가는군요. 최서연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영원히. 당신이 먼저 내게서 아이들을 빼앗아 갔어. 박민준이 차갑게 대답했다. 2년 동안 내가 아이들이 죽었다고 믿게 만들었잖아. 이제 와서 내 동정을 기대하지 마.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었어요. 당신한테 편한 대로 한 거지. 그걸 고귀한 일로 포장하려 하지 마. 최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고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서명을 마친 후 그녀는 박민준을 보았다. 애들이 저에 대해 묻나요? 그는 망설이다가 사실을 말하기로 했다. 네, 특히 혜운이가 거의 매일 밤 당신 때문에 울어. 최서연의 얼굴에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당신은 아이들이 나를 미워하게 내버려 둘 건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했던 것처럼 아이들을 내 대에 나쁘게 세뇌시킬 건가요? 아니, 박민준이 말했고 그것은 진심이었다.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아이들이 이해할 만큼 나이가 들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당신 이미지를 망가뜨리지는 않을 거야. 당신이 했던 짓을 아이들에게 하지는 않을 거야. 당신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는 아이들 스스로 결정하게 둘 거야. 최서연은 패배를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어나서 가방을 들었다. 문 앞에서 뒤를 돌아보았다. 애들 잘 돌봐줘요, 민준 씨. 내가 아무것도 부탁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지만 잘 돌봐줘요. 항상 돌볼 거야. 그런 부탁 안 해도 돼. 그녀는 나갔다. 박민준은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공허함을 느꼈다. 만족감, 복수, 어떤 종류의 마무리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오직 공허함뿐. 그리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 여자는 자기 딸들의 엄마라는 인식, 그리고 아이들의 일부는 항상 그녀를 그리워할 것이라는 사실. 그날 밤 집에서 그는 하윤이와 혜운이를 소파에 앉혔다. 윤 박사님은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엄마에 대해, 거짓말에 대해, 미래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눌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얘들아, 너희랑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시작했다. 너희 엄마에 관한 얘기야. 두 아이는 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엄마 괜찮아요? 혜운이가 즉시 물었다. 괜찮아. 하지만 당분간은,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은 너희를 보러 여기 올 수 없을 거야. 왜요? 하윤이가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가 한 일 때문에요? 거짓말 때문에요? 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엄마는 잘못된 일을 했어. 많은 사람, 특히 나와 너희를 아프게 한 일들을.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결과가 있어. 그 결과 중 하나는 너희가 여기 나와 함께 살게 되고 엄마는 한동안 멀리 있게 될 거라는 거야. 영원히요? 혜운이가 울기 시작했다. 우리 다시는 엄마 못 봐요. 모르겠구나, 아가. 많은 것에 달려 있어. 하지만 지금은 우리 셋뿐이야. 우리 가족. 하윤이는 동생을 안아 위로했다. 하지만 박민준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단호하고 비난하는 듯했다.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죠. 엄마가 아빠를 아프게 했으니까 우리한테서 엄마를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그 말은 박민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팠다. 복수가 아니야, 하윤아. 보호야. 너희와 나를 보호하는 것. 너희 엄마가 한 일은 아주 심각했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엄마는 우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했어요. 나쁜 사람들로부터요.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엄마가 선택한 방식은 많은 피해를 줬어. 나에게, 너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한 일도 잘못될 때가 있어. 너희가 더 크면 더 잘 이해하게 될 거야. 하윤이는 만족하지 못한 듯 보였지만 더 이상 따지지 않았다. 혜운이는 계속 조용히 울고 있었다. 박민주는 두 아이를 껴안았고 아이들이 그의 팔 안에서 긴장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대가였다. 이것이 재건의 비용이었다. 고통, 혼란, 복잡한 감정들. 하지만 그는 견딜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견뎌낼 것이다. 그 후 몇 달 동안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다. 박민준이 소중한 보물처럼 모으는 작은 승리들이었다. 혜운이가 망설임 없이 처음으로 그를 아빠라고 불렀을 때, 하윤이가 회의에서 돌아온 그를 껴안으러 달려온 날, 치료사의 유도 없이 자발적으로 두 아이 모두 잠들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한 밤. 그것들은 느린 진전이었고 두 걸음 나아가면 한 걸음 물러서는 시기였다. 하지만 진전이었다. 윤 박사님은 그와 함께 모든 이정표를 축하하며 깊은 트라우마는 치유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일관성 없는 모습은 정상적이고 예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궤적이었고 그것은 긍정적이었다. 박민주는 다시 일하기 시작했지만 방식이 달랐다. 예전처럼 하루 16시간씩 일하지 않았다. 이제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집을 나섰고 아이들을 데리러 올 시간에 맞춰 돌아왔다. 중요한 회의에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위임했다. 회사는 그의 2년간의 부재를 견뎌냈고 이제 몇 시간 단축 근무도 견딜 수 있었다. 그의 딸들이 절대적인 우선순위였다. 민호는 저택의 단골 손님이 되었다. 저녁 식사에 나타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가고
아이들이 이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가장 좋아하는 삼촌이 되었다. 약속했던 대로 초콜릿을 산더미처럼 사왔고 책, 장난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것을 사왔다. 과하다는 것을 박민준도 알았지만 그만하라고 할 용기가 없었다. 민호 역시 그 2년 동안 고통받았고 조카들을 잃었다고 믿었다. 지금 아이들을 마음껏 예뻐하게 해주는 것이 그가 상황을 받아들이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방식이었다. 학교 생활은 점점 쉬워졌다. 아이들은 몇몇 친구를 사귀었고 그들은 아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왜 학기 중에 전학 왔는지 신경 쓰지 않는 친절한 아이들이었다. 하윤이는 배구팀에 들어갔다. 혜운이는 합창단에 들어갔다. 조금씩 아이들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진전만은 아니었다. 나쁜 날들도 있었다. 혜운이가 울면서 깨어나 엄마를 찾는 날들, 하윤이가 아무 이유 없이 분노를 터뜨리고 박민준을 미워하고 이 집을 미워하고 신림동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소리치는 날들. 그런 순간마다 박민준은 함께 무너지지 않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야 했다. 특히 힘든 어느 날 그는 공황 상태에 빠져 윤 박사님께 전화했다. 화요일 오후였다. 하윤이가 숙제 문제로 다툰 후 방에 틀어박혀 물건을 부수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혜운이는 화장실에 숨어 울고 있었다. 박민준은 완전히 길을 잃고 부적절하며 재앙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치료사는 저택으로 와서 상황을 진정시키고 각 아이와 길게 대화한 후 박민준과도 대화했다. 그들은 문을 닫고 서재에 앉았다. 당신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알아요. 특히 오늘 같은 날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박민준이 지친 목소리로 인정했다. 즉흥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제대로 하는 것보다 실수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아빠가 그렇게 느낍니다. 박민준 씨. 당신은 단지 당신을 불신하도록 조작된 딸들과 다시 연결되는 동시에 그들을 잃었다고 믿었던 자신의 트라우마를 다루고 있다는 추가적인 불리함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 분이 비록 느리지만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하윤이는 저를 미워해요. 하윤이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윤이는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며 당신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최서연 씨가 가르친 대로 상황이 어려워지면 당신이 자기를 버릴지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당신이 남아있을 때 그녀가 최악의 행동을 보일 때조차 침착하고 곁에 있어 줌으로써 당신은 그 거짓말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신뢰를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느리지만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박민준은 믿고 싶었다. 믿어야 했다. 포기는 선택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코 그럴 수 없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온 지 4개월 후 박민준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윤 박사님은 하윤이와 혜운이가 최서연과 어떤 형태로든 접촉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직접 만나는 것은 아직 아니지만 아마도 편지, 감독하에 편지를 교환하는 것이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생각은 처음에는 박민준을 격분하게 했다. 그 모든 일 후에, 그들이 맺은 합의 후에 비록 간접적으로라도 최서연을 다시 끌어들인다고. 하지만 치료사는 단호했다. 이것은 그나 박민준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하윤이와 혜운이에게 무엇이 최선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엄마가 존재하지 않는 척, 그 인연이 없었던 척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강하지 않았다. 마지못해 그는 동의했다.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원한다면 엄마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하지 않으면 안 써도 되지만 선택권은 있다고 했다. 혜운이는 즉시 원했다. 하윤이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첫 편지들은 읽기에 고통스러웠다. 박민준은 읽지 않고 아이들의 사생활을 존중했지만 윤 박사님은 치료 과정의 일부로 읽었다. 그녀는 그에게 편지들이 엄마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아직도 자기들을 사랑하는지, 언제 만날 수 있는지를 묻는 순진한 아이들의 글이었다고 말했다. 최서연은 항상 변호사의 감독하에 답장을 보냈고 반복해서 사과하며 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신의 이유를 간단하고 부적절하게 설명했다. 박민준은 도착하는 모든 편지를 증오했다.
아이들이 희망의 차 우편함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는 것을 증오했다. 멀리서도 최서연이 계속해서 미치는 영향을 증오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삼켰다. 이것은 그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코 아니었다. 6개월. 묘지에서 모든 것을 바꾼 그 토요일로부터 반년이 지났다. 박민주는 특별한 일을 하며 그날을 기념했다. 아이들을 강릉 해변으로 데려가 주말 동안 바다 앞에 집을 빌렸다. 민호도 함께 갔고 처음으로 정말 가족처럼 느껴졌다. 모래사장에서 놀고 파도 속에서 수영하고 배탈이 날 때까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웃었다. 많이. 진심으로. 마지막 날 밤 집 베란다에 앉아 달빛 아래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윤이가 박민준에게 다가왔다.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끼며 아이를 껴안았다. 혜운이도 곧 합류하여 포옹을 완성했다. 민호는 조용히 사진을 찍었다. 그 순간, 그 단순한 연결의 순간은 세상의 모든 금보다 더 가치 있었다. 아빠? 하윤이가 조용히 말했다. 응, 공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박민주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자신을 다잡아야 했다.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약속할게. 서울로 돌아오자 삶은 새로운 정상 궤도에 올랐다. 윤 박사님과의 상담은 주 3회에서 2회로 줄었다. 박민주는 아이들이 충분히 안정되었다고 확신하며 회사 일에 더 많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성장했고 학교 친구들, 이제는 당연해진 특권적인 삶에 적응했다. 하지만 결코 버릇 없어지지는 않았다. 신림동과 그곳에서의 소박한 삶을 기억했다. 그것이 아이들을 현실에 발붙이게 했다. 발견 1년 후, 박민주는 결코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최서연을 찾아갔다.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개인적인 마무리를 위해 혼자 갔다. 그녀는 안양의 작은 아파트에 살며 병원 접수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소박하고 초라한 삶, 딸들과 넉넉한 양육비를 잃은 후 남은 전부였다. 그녀는 놀라움과 불안감으로 그를 맞았다. 그들은 작은 거실에 앉았고 차가운 커피가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다. 박민주는 왜 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아마도 이해하기 위해서, 아마도 어떤 종류의 용서를 찾기 위해서, 혹은 그저 그녀가 괜찮은지, 살아있는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애들은 어때요? 최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잘 지내, 크고 있고 적응하고 있어. 박민주는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편지는 받아요. 하나하나 1000번은 읽어요. 그게 저에게 남은 유일한 연결고리예요.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최서연. 아무도 당신에게 거짓말하라고, 그 모든 걸 꿈이라고 강요하지 않았어. 알아요. 믿어주세요, 알아요. 매일 그걸 안고 살아요. 죄책감, 후회.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르게 했을 거예요. 당신을 믿고 진짜 도움을 구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 없죠. 결과를 감수하며 살아야 해요. 박민주는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진심이 있었다. 진정한 후회. 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바꾸지는 않았다. 과거는 쓰여졌다. 지울 수 없었다. 애들이 가끔 당신에 대해 물어봐. 그가 말하자 그녀의 눈에 희망이 켜지는 것을 보았다. 특히 혜운이가, 하윤이는 더 이성적이라. 당신이 한 짓을 더 잘 이해해. 하지만 혜운이는 아직 어려. 아직 엄마를 원해. 저는 언젠가 애들이 더 크고 모든 걸 이해하게 되면 아마도. 박민준이 말을 끊었다. 성인이 되어서 너를 찾고 싶어 한다면 막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거리를 둬. 아이들이 성장하게 둬. 치유되게 둬. 최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내가 엄마였던 것보다 더 좋은 아빠예요. 나는 그저 망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야. 박민준이 일어섰다. 몸조심해, 최서연.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왔다. 이상하게도 더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자신이 지고 있는 줄도 몰랐던 짐이 풀린 것 같았다. 용서가 아니었다. 화해도 아니었다. 그저 받아들임이었다. 과거는 일어났고 바꿀 수 없으며 미래는 지금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해가 질 무렵 집에 도착했다.
아이들은 민호와 함께 수영장에서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그를 보자 열광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아빠, 와서 같이 수영해요. 박민주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것이 그의 삶이었다. 이것이 그의 가족이었다. 불완전하고 상처 입었지만 진짜였다. 그리고 살아있었다. 항상 살아있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수영장으로 뛰어들었고 시원한 물이 그를 감쌌다. 하윤이와 혜운이가 양쪽에서 그에게 헤엄쳐왔다. 민호는 데크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단순했다. 행복했다. 그것이 박민준에게 필요한 전부였다.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정말로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항상 도전과 힘든 날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맞설 것이다. 가족으로서. 처음부터 그래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박민주는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닌 진정한 희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았다. 그의 딸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역경을 딛고 파괴적인 과거의 잿더미에서 아름다운 무언가를 재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박민주는 서재로 갔다.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서랍을 열었다. 그 운명적인 토요일에 묘지에 가져갔던 마지막 영수증이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다. 흰 백합, 비싼 것, 향기로운 것. 그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의 아기들은 대리석 무덤에 있지 않았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숨 쉬고 꿈꾸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영수증을 찢었다.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 장은 닫혔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변함없는 존재감으로 모든 페이지를 써 내려갈 것이다. 그것이 그의 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었고, 그것이 그가 남은 평생 동안 매일 줄 것이었기 때문이다. 묘지에서의 그 변화의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 재건과 치유, 그리고 함께 배우는 2년이었다. 하윤이와 혜운이는 이제 10살이 되어 어떤 면에서는 나이보다 성숙했고, 다른 면에서는 여전히 순진하게 어린아이 같았다. 치료는 이제 주간이 아닌 월간으로 긴급 개입보다는 유지 관리 차원에서 계속되었다. 그리고 삶은 마침내 정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청담동의 저택은 더 이상 조용한 영묘가 아니었다. 웃음소리, 음악, 아이들과 함께 오는 정리된 어수선함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집이었다. 친구들이 파자마 파티를 하러 왔다. 박민주는 아이들을 발레, 수영, 피아노 수업에 데려다주기 위해 몇 시간씩 운전했다. 학교 학부모회에 참석하고 숙제를 도와주고 일요일에는 팬케이크를 만들었다. 그는 다시는 묘지를 찾지 않았다. 그곳은 그가 뒤로 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과거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코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 위해 그 어두운 2년의 기억을 간직했다. 딸들의 모든 웃음은 선물이었다. 모든 포옹은 기적이었다. 함께하는 매일은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던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승리였다. 회사는 그의 새로운 리더십 아래 번창했다. 박민주는 단지 이윤뿐만 아니라 의미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위험에 처한 아이들, 특히 복잡한 양육권 분쟁이나 실종 사건에 연루된 아이들을 돕기 위한 하윤 혜운 민준 재단을 설립했다. 아낌없이 기부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했으며 적절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사용하여 부모의 조작이 주는 해악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모든 것을 바꾼 가난한 소녀 수진이는 가족의 연장선이 되었다. 박민준이 준 돈으로 그녀는 엄마의 약과 음식, 옷을 샀다. 그리고 박민준이 전체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더 많은 것을 제안했다. 그녀 엄마의 치료비를 지불하고 수진이를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고 가족이 괜찮은 집을 갖도록 보장했다. 그것은 자선이 아니라고 그는 주장했다. 감사였다. 그 소녀는 그의 딸들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 그의 삶을 구했다. 결코 제대로 갚을 수는 없겠지만 노력할 것이다. 아이들과 최서연 사이의 편지는 한동안 계속되다가 자연스럽게 빈도가 줄어들었다. 최서연은 매달 편지를 썼고 아이들은 가끔 생각나거나 쓰고 싶을 때 답장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정적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윤 박사님은 확신시켜 주었다. 최서연은 아이들의 과거의 일부였고 중요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았다. 미래는 박민준과 함께였다. 발견 후 거의 정확히
2년이 지난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박민주는 아이들과 정원에 있었다. 하윤이는 놀랍도록 능숙하게 축구공으로 저글링을 연습하고 있었다. 혜은이는 집중해서 혀를 내밀고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민호는 그릴에서 즐겁게 휘파람을 불며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빠? 하윤이가 공을 멈추고 생각에 잠긴 듯 박민준을 쳐다보았다. 응, 공주님? 우리 신림동 파란 집에 살 때 기억나요? 박민준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은 그 시절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기억나. 왜? 하윤이는 그의 옆 잔디밭에 앉았다. 혜은이도 호기심에 스케치북을 내려놓았다. 저도 가끔 기억나요. 작은 집, 모든 게 달랐던 거요. 그리고 생각하게 돼요. 만약 모든 게 정상이었다면, 엄마가 그런 짓을 안 했다면 우리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 주중에는 엄마랑 살고 주말에는 나랑 살았겠지. 박민준이 솔직하게 말했다. 지금과는 달랐을 거야. 하지만 너희는 여전히 사랑받았을 거고 여전히 좋은 삶을 살았을 거야. 하지만 지금만큼 좋지는 않았겠죠. 늘 현실적인 혜은이가 말했다. 여기는 수영장도 있고 우리 방도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아빠는 팬케이크도 만들어주고. 박민준이 웃었다. 팬케이크가 결정적인 요인이니? 중요해요. 혜은이가 미소 지으며 고집했다. 하윤이는 웃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진지하고 성숙했다. 엄마가 한 일이 기쁘지는 않아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녀는 단어를 고르며 잠시 멈췄다. 하지만 엄마가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아빠랑 같이 살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가까워지지도 못했을 거고요. 그렇게 나쁜 일이 이렇게 좋은 일을 가져왔다는 게 이상해요. 10살 아이에게는 깊은 성찰이었다. 박민주는 동시에 자랑스러움과 슬픔을 느꼈다. 맞아. 때로는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 후에 무엇을 할지 선택할 수 있어. 끔찍한 일이 우리를 파괴하게 내버려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롭고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 수도 있지. 우리는 만들기를 선택했어. 이제 우리 항상 같이 있는 거죠, 아빠? 혜은이가 목소리에 뚜렷한 불안감을 담아 물었다. 더 이상 거짓말도 비밀도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사람도 없는 거죠. 박민주는 팔을 벌렸다. 두 아이 모두 다가와 정원에서 단체 포옹을 했다. 항상 함께야, 약속할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다시는 우리 가족을 갈라놓을 수 없어.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존재했다. 헤어졌을 때 민호가 점심이 준비되었다고 소리쳤다. 그들은 배고프고 신이 나서 식탁으로 달려갔다. 점심 식사 동안 학교, 친구, 방학 계획에 대한 대화 사이에서 박민주는 딸들을 관찰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그가 예전에 기억하던 아기들이 아니었다. 뚜렷한 개성과 자신만의 의견,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하윤이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 했다. 혜은이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 했다. 둘 다 무한한 잠재력과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 모든 발표회, 모든 경기, 모든 학교 발표회에, 모든 시련, 모든 실망, 모든 승리에. 그는 항상 원했던 아빠, 하딜하고 변함없고 사랑이 많은 아빠가 될 것이다. 그는 그 기회를 거의 잃을 뻔했다. 딸들과 함께 자신도 죽었다고 거의 믿을 뻔했다. 하지만 모든 역경을 딛고 그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울 때 아이들이 더 컸음에도 여전히 유지하는 의식이었는데 하윤이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고마워요. 뭐가 아가? 포기하지 않아서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묘지에 와줘서요. 왜냐하면 그 덕분에 수진 언니가 아빠를 만난 그날 아빠가 거기에 있었던 거잖아요. 만약 아빠가 더 일찍 포기하고 안 갔더라면 언니는 아빠를 못 봤을 거고 우리에 대해 말해주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신림동에서 아빠가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박민주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나는 가는 걸 멈출 수 없었어. 그게 내 안에서 너희를 살아있게 하는 방법이었거든. 다시는 너희를 정말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고통은 가치가 있었나요? 하윤이가 물었고. 그것은 너무나 어른스럽고 복잡한 질문이었다. 박민주는 생각했다. 2년간의 고뇌 텅 빈 무덤을 방문하는 것, 서서히 자신을 파괴하는 것, 그럴 가치가 있었을까? 그것이 현재의 순간, 딸들을 되찾고
가족을 재건하는 대가였다면 그렇다. 1000번이고 그렇다. 가치가 있었어. 그가 간단히 말했다. 모든 것이 가치가 있었어. 그는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복도에서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다. 때로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때로는 여전히 깨어나면 모든 것이 잔인한 꿈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러면 방에서 들려오는 평온한 숨소리를 듣고 그것이 현실이고 그의 딸들이 정말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안도감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서재로 내려갔고 민호가 맥주 2병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가죽 소파에 앉아 한동안 편안한 침묵 속에 있었다. 네가 애들을 구한 거야, 알지? 민호가 마침내 말했다. 신림동에서 물리적으로 구해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안정감, 사랑, 미래를 줬어. 진짜로 구한 거야. 8살짜리 소녀가 나를 구했지. 박민준이 정정했다고 수진이 그 애가 아니었다면. 하지만 그랬잖아.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야. 너는 그 애가 준 기회를 잡고 이 모든 걸 만들었어. 민호가 집과 삶을 가리키며 막연하게 손짓했다. 많은 아빠들은 해내지 못했을 거야. 분노와 원망에 빠져 길을 잃었을 거야. 하지만 너는 내 딸들을 선택했어. 항상. 박민주는 생각에 잠겨 맥주를 마셨다. 아직도 분노가 있어. 아마 평생 있을 거야. 최서연이 한 짓, 우리 모두를 어떻게 조작했는지에 대해. 하지만 그 분노를 안고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상쇄하지는 않아. 그녀는 대가를 치르고 있어. 민호가 말했다. 딸들을 잃었어. 모든 걸 잃었어. 그 어떤 감옥보다 더한 벌이야. 그래, 박민준이 동의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최서연은 매일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안고 살았다. 반면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일 때조차 계속 믿었던 자신의 선택의 보상을 안고 살았다. 몇 주 후 박민준은 몇 달 동안 고려해왔던 일을 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것은 아이들에게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이야기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가족들의 이야기, 상실과 재건의 이야기, 사랑이 불가능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는 자신의 경험과 목소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채널은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했다. 사람들은 감정적인 서사와 날것의 정직함에 공감했다. 박민주는 낭만적으로 그리지 않았다. 쉽다고 속이지 않았다. 가족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힘들고 아름다운 진실을 말했다. 특별 영상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의 각색된 버전을 들려주었다. 이름과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바꿨지만 본질은 그대로였다. 딸들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빠, 불가능한 발견, 재건의 여정, 그리고 마지막에는 명확한 메시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계속하세요. 기적은 일어나니까요. 항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일어납니다. 영상은 입소문을 탔다. 수백만 조회수,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자신들을 감동시키고 영감을 주었으며 다시 믿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민주는 감동받아 하나하나 읽었다. 그의 고통이 이야기로 변해 단 한 사람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모든 눈물이 가치가 있었다. 발견 후 3년, 하윤이와 혜운이는 11살이 되었다. 박민주는 큰 파티를 열었고 딸들 학교의 절반은 초대한 것 같았다. 저택은 소리치는 아이들, 음악, 화려한 장식으로 북적였다. 시끄럽고 완벽한 정리된 혼돈이었다. 파티 중간에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해하는 딸들을 지켜보고 있을 때 박민주는 누군가 어깨를 건드리는 것을 느꼈다. 돌아보니 이제는 예쁘고 잘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13살의 10대인 수진이었다. 그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녀를 껴안았다. 와줘서 고마워. 안 올 리가 없죠. 하윤이랑 혜운이는 제 동생 같은걸요. 수진이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아저씨는, 글쎄요, 아저씨도 제 인생을 바꿔주셨잖아요. 네가 먼저 내 인생을 바꿨지. 박민준이 고집했다. 그럼 쌤쌤이네요. 그녀가 농담했다. 그러다 진지해졌다.
엄마가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또요. 100만 번째로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치료가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 3월에 대한국제학교 고등부에 입학해요. 아저씨 덕분에. 내 공이야, 수진아. 내 노력, 내 훌륭한 성적 덕분이지. 나는 문을 열어줬을 뿐이야. 그 문을 통과한 건 너야. 수진이는 떨어지려는 눈물을 닦았다. 아저씨는 이 세상에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민준 삼촌. 그가 웃었다. 나는 그저 감사할 뿐이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해. 파티는 늦게까지 계속되었다. 마침내 끝나고 마지막 아이가 떠났을 때 저택은 난장판이었다. 박민준, 하윤, 혜운, 민호, 그리고 청소를 돕기 위해 남은 수진이는 지쳤지만 만족하며 소파에 쓰러졌다. 역대 최고의 파티였어. 하윤이가 선언했다. 당연하지. 혜운이가 이미 반쯤 잠든 채 동의했다. 박민주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가족, 전통적이지도 완벽하지도 않았지만 완전히 그의 것이었다. 그리고 완전히 소중했다. 상처 입었지만 강했다. 부서졌지만 원래보다 더 아름다운 무언가로 다시 조립되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서재에 혼자 남은 박민주는 채널을 위해 또 다른 영상을 녹화했다. 계획되지 않은 즉흥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온 영상이었다. 때때로 인생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가 카메라에 말했다.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를 세게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훔쳐가고 우리를 완전한 어둠 속에 남겨둡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그것을 겪었습니다. 2년 내내 저는 제 딸들이 더 이상 이 딸들이 세상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용감한 아이, 우연의 일치, 희박한 기회, 그리고 그 빛이 나타날 때 아무리 작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고통의 반대편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기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딸들이 제게 돌아왔습니다. 모든 역경을 딛고 여기에서 자라고 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의 모든 돈으로도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가장 잔인한 거짓말조차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진 한 사람이 세상에 모든 부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소중한 것을 잃었다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빠르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계속 숨 쉬세요. 계속 노력하세요. 계속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인생은 우리를 부서뜨릴 때에도 우리에게 더 강한 무언가를 재건할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합니다. 약속합니다. 그는 만족하며 녹화를 멈췄다. 내일 편집해서 구독자들에게 올릴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다. 계단을 올라가 딸들의 방을 지나 살짝 열린 문으로 엿보았다. 둘 다 깊이 잠들어 있었고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었다. 박민주는 미소 지었다. 그래, 모든 역경을 딛고 그들은 해냈다. 불가능해서 살아남았고 반대편으로 나왔다. 완벽하지도 상처 없지도 않았지만 함께였다. 항상 함께. 그리고 그것이 결국 정말로 중요한 전부였다. 이야기 끝. 청취자 여러분, 박민준, 하윤, 혜운이의 이야기가 저희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느꼈던 것만큼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여정이며 진실이 항상 길을 찾는다는 것,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배신조차 극복하는 가족 사랑의 놀라운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성, 운명의 반전, 그리고 가장 파괴적인 상실 후에도 재건하는 인간의 능력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불가능한 재회나 두 번째 기회와 같은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림 벨을 켜서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이 감성적인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옆에 똑같이 매력적인 이야기들로 구성된 특별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놀라운 방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